예,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지금 보다시피 천문학과 건축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학과 건축이라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수학과 건축에서 일부 소개가 되었지만 천문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추화적인 어떤 그 토대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로 천문학의 어떤 그 변천 과정하고 그 건축과 상관되는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대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어떤 몫을 차지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절대 전제 봉건시대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통치력도 가지고 있지만 통치력의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 천문 관측의 내용들을 먼저 장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기본 원리를 삼았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변화라든지 현상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통치자 주변에 그것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역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관찰자들이 있어서 그러한 정보를 수시로 통치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통치자는 통치자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찰을 위해서는 천문학의 어떤 현상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 시설들이 이제 마련이 되기 마련이고요. 또 그러한 논리들이 적용이 돼서 탄생된 중요한 건축 시설들이 과거에는 상당수 존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뭐 뒤에 소개가 되겠지만 국경에 있는 천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원구단 또는 환구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재단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바람을 갖다 풍향을 재는 뭐 그런 풍향 재는 바람의 방향들을 재는 그 풍기대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궁궐 안팎에 또는 도성 내외에 곳곳에 설치되어 이러한 현상들을 관찰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듯이 오늘날에도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 물론 미신적인 거긴 하지만 기우제를 지내는 지방도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또 서울에서는 지금 용산 쪽에 가면은 용산 미군 기지 내에 남단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숙정문을 갖다가 연다든지 또 비가 이런 역병들이 돈다면 숙정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여섯 번째로 그 주제로서 천문학과 건축이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이런 내용을 한번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보다시피 건축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일종의 과학적인 기술이죠. 그러나 자연과 결합한 상징주의는 고대 과학 도안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을 최고의 준칙으로 높이 받들어서 하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조화의 형식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물론 그 집이 구축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과학적인 논리 또는 수학적인 어떤 그 계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어떤 그 구축물로서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단히 자연의 어떤 그 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또 붕괴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뭐 벼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그 구축된 어떤 건축물에 대하여 상징적인 어떤 도안이라든지 또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 건물이 오래 지탱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인식을 어떤 그 건축물에 또 결합을 시켜서 어떤 조화의 형식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제일 지고무상한 그런 하늘이나 천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대상이 이제 하늘이죠. 우리 위에 이제 무한히 펼쳐져 있는 그런 하늘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또는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벼락이라든지 우레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비 같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익히 이제 보고 있는 그 산과 하천이라고 하는 등등 온갖 산천에는 모두 신이 존재하고 인간의 행동은 모두 이 신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거대한 어떤 건축물을 수직적으로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그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비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완벽한 방어체제를 갖춘다 하더라도 강하게 몰아치는 그 바람이라든지 또 간혹 때리는 그 우레라든지 벼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는 우리는 어떤 인간은 속수무책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수라는 것도 결국은 바람과 물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럼 바람과 물을 다루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바람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물의 어떤 현상들을 관찰을 해서 그것에 편승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갖다가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통 풍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불가항력적인 것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고 그걸 존중하는 또 하나의 신격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과거 시대에는 종종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쓰여진 바와 같이 신성하고 정확하고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연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고 또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생각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가치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 재래 건축이라고 하는 것과 그 예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받드는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만들고 또 그런 어떤 것을 원리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붙여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의례의 어떤 준거에 따르는 어떤 건축들, 그것을 재래 건축 또는 의례 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것을 통틀어서 단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고 있죠. 단묘라고 하는 말도 건축 용어로서 이제 하나의 건축 유형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연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되돌아보면 각 나라의 어떤 건축의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자연현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자연을 경험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또 가장 그 해결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건축, 주택이라고 하는 곳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일본 집 같은 경우는 습기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이제 그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름을 대비하는 습기를 대비하는 집에 뭐 그래서 일본 집 같은 경우는 여름을 위한 집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겨울의 그 강한 추위와 여름철의 그 고온 다습한 기후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깊은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온돌과 마루라고 하는 구조가 우리 건축에서 우리 주택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천문학과 건축의 어떤 관계들을 본다면 천문학의 어떤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서 바로 이런 그 자연의 현상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이 그 건축물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건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주간지선 차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이건 흠정 서경도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을 발췌를 한 것입니다. 보면 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토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토규라고 하는 것은 그 규는 이제 하늘을 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규라고 하는 것은 땅의 깊이를 측량하고 해 그림자를 확인해서 땅의 중심을 갖다가 찾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나침판이 발명되기 전에는 해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지와 하지 때 어떤 그 그림자가 졌을 때 그것을 이제 지중이라고 이제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어떤 탕의 중심, 내가 어떤 집을 짓고자 하는 곳의 중심을 이제 설정을 하고, 결국은 이 천문학이 건축 쪽에 이제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이 동서남북을 이제 판단을 하고 상하를 이제 이렇게 정하고 안과 밖을 정하는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어디다 둘 것이냐, 내가 거처하는 곳은 어디다 둘 것이냐 할 때는 이 천문 지리 관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그 표관이라든지 토규라는 하는 그런 도구들을 써서 그 해그림자를 측량을 하고 그걸 가지고 땅의 중심과 내가 집을 짓거나 도시를 건설하거나 할 때 중심지를 정하거나 동서남북의 방향들을 정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린 간단한 그림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그 사례를 하나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쿠라트라고 하는, 뭐 지쿠라트라고도 하고 지구라트라고도 보통 지칭하는 건데, 그 중동 지역, 그 중앙아시아 그 지역에 이제 고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지역에 만들어진 일종의 그 단입니다. 높은 단이죠.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뜻은 산꼭대기나 고지, 높은 땅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어로서 지쿠라트라고 하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 지구라트는 다시 얘기하면 성탑, 단탑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이미 어떤 일정한 높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거를 하는 그런 어떤 그 평지, 똑같은 동등한 그런 어떤 위상이 아니라 좀 더 그 높이 올려 쌓은 장소를 만들어서 하늘과 가까이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한 어떤 그 제례를 모시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고층 누각의 건축이라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고층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두드러지게 해서 돋보이게 하는 어떤 의도들이 있죠. 내가 위에서 너를 내려다본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하늘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고층 누각에서 이제 거주를 함으로써 좀 더 신성한 어떤 의미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층 건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진흙벽돌로 세운 높은 기단 형태의 그런 탑입니다. 물론 우리가 탑이라고 하면 어떤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목탑이라든지 벽돌탑이라든지 뭐 석탑이라든지 해서 어떤 층급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트는 높이 쌓아 올린 어떤 일종의 단탑, 어떤 그 단형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어떤 탑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것이죠. 기단 형태로 만들어져. 우리 동아시아 건축에서는 건축물을 얘기할 때 축부 또는 기단, 축부, 그 지붕, 뭐 이렇게 세 수로 나누면 기단 부분에 해당되는 그것을 좀 더 높이 이제 만들어서 쌓아 올린 그런 어떤 형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단 형태의 어떤 탑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층부, 저층부를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고, 그 위에 일정한 그 신상을 모셔놓은 어떤 성소를 이제 만들어서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과거에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하늘에 있는 신들과 지상의 인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상징점으로서 하늘의 각도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높은 단의 형태를 이제 갖추고 있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부에는 하얀 집이라고 해서 신상을 모셔놓은 어떤 성소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 단형을 이제 벽돌을 쌓아 올려서 그 위에 이제 그 성소를 만들고, 성소 안에 신상을 모시고 거기서 하늘을 관측하고 또 어떤 일정한 방향에 의거해서 제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거행했던 어떤 대표적인 그 천문학의 어떤 관찰의 결과로서 또는 수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상징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게 그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지구라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진에 보이는 우르에 있는 그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보건도가 있고, 그 보건도 옆에 오른쪽 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그 이 그림을 보면은 지구라트의 어떤 그 설정되어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늘의 별자리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향점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그 펼쳐진 광장이라든지 어떤 지평선시에 이렇게 사람이 놓여졌을 때, 수평적인 어떤 면에 놓여졌을 때 자기의 위상을 갖다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향성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변하지 않는 항상 고정된 곳에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동서남북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늘의 어떤 별자리들이 움직이는 어떤 관찰하는 어떤 표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구라트는 바로 그런 좀 전에 여기 앞에서도 얘기를 언급이 되어 있듯이 하늘에 있는 신과 지상의 인간을 연결시키는 어떤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왜 보통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 또는 천문학의 어떤 관측을 이루는 뭐 천문적인 어떤 관측을 하는 장소들이 대부분 어떤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그런 곳들은 대부분 지상의 인간과 하늘의 그 신들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아드 같은 거는 이제 앰비기어스 존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공간과 속된 공간의 중간 부분, 애매한 어떤 영역, 경역, 그래서 그것은 보통 샤먼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의례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장소들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선정된 그 장소라는 것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반적인 어떤 장소였지만 이런 것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건물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장소는 신과인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전달을 받고 자신의 뜻을 갖다가 전달시키는 이런 어떤 장소로서의 영역을 이제 구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와 상응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널리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첨성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송민구 선생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바로 이 첨성대의 어떤 수학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천문학적인 어떤 그 관측의 내용들이라든지 상징적인 것들을 이제 송민구 선생님이 대단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성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뭐 첨성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만 일단 그 천문 관측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신라시대의 천문 관측대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첨성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그래서 관측을 하는 장소의 기단부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단부의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첨성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첨성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월성 지역을 이제 발굴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라시대 그 궁궐이 결국 월성 거기에 국한되어 있던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쪽까지 초기에는 월성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겠지만 그 앞쪽에 이제 이 첨성대에 있는 지역까지 일대가 다 아마도 궁궐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안압지가 이제 이궁이라고 한다면 뭐 또 동궁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쓰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지만은 그 일대를 다 포함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경주의 어떤 그 궁궐터 내지는 신라시대의 어떤 궁궐 유적이라고 본다면 첨성대는 그 중앙에 위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에 이런 천문 관측 시설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현상을 그 권력자들이 빨리 간파를 하고 먼저 선점을 해서 또는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쟁취함으로 해가지고 국가 전체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성대는 기단부에는 호영의 원통부를 올리고 맨 위에 우물정자 형태의 정상부가 올라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첨성대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조형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얼핏 보면은 요즘에 그 유사한 사례를 좀 살펴본다면 대략 그 원자력 발전소 서양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없지만 다 서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그 굴뚝과 같은 그런 형태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죠. 이 그 높이는 뭐 9.17m이고 여러 가지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증보문헌비고 등의 어떤 기록을 보면은 대략 축조 시기는 640년, 선덕왕 그 9년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것을 또 반증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이후에 신라의 천문 관측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대략적으로 이 이후의 어떤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세계 여러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천문 관측에 대한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것도 아주 일찍부터 천문 관측에 대한 이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왕조실록이라든지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그 역사서들의 그 천문 관측에 대한 또는 자연 현상의 변화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대단히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해 전에 그 문화재 연구소의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건축 문화재죠. 주로 건축 문화재 재난재해에 대한 어떤 평가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오늘날하고 우리가 좀 많이 달라진 한반도의 환경들을 좀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00년 전, 1500년 전의 한반도하고 지금의 한반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 천문 관측과 천문학과 이제 건축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참고로 좀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역사 건축들을 인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에 대한 커다란 그 의문점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어진 그 시점의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대략 이 변화가 되어 있는 어떤 변화가 됐는지 하여튼 변화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시점에서 대부분 그 건축물들을 평가하고 역사 유적들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만약 1500년 전, 1000년 전에 한반도의 기후가 어땠을까? 그것은 상당히 다른 어떤 그 차원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 기후, 역사 지형, 역사 환경을 이제 추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 역사 공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한 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지금 한 5, 6년째 그 석사과정서부터 지금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역사 지형의 복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성과가 이제 부여의 백마강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000년 전에 그 백제 시대, 사비 시대의 어떤 그 백마강을 추정해보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걸 해보면은 우리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특히 우리 내륙의 많은 하천들이 하상 고도가 높아져 가지고 배가 다닐 수 없는, 홍수가 날 때만 물이 좀 흐르는 이런 어떤 건천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나 과거에는 한반도 내에는 수많은 강들이 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운송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물자의 그 흐름이라든지 교통로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첨성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좀 전에 봤던 그 지구라트와 비견되는 대단히 중요한, 물론 큰 규모로 본다면 형편없이 작은 어떤 규모이긴 하지만은 기능적으로 본다면,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로 본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이루고자 했던 어떤 그 지향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동일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938년도에서 39년도 사이에 첨성대의 그 전경입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도 사실 이 주변에는 커다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호형의 원통부를 올리고 맨 위에 그 정자 형태의 돌을 갖다가 이제 올려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주에 가게 되면 첨성대 가서 반드시 사진을 찍죠. 그러나 맨날 밑에서만 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어떻게 생겼고 저 꼭대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첨성대는 굉장히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지진에 강한 그런 그 구조체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한번 들여다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채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00년 이상이 지난 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첨성대 주변에서 일어났던 자연재해 같은 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첨성대에는 커다란 피해가 그동안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카이스트에 있는 김동수 교수님이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첨성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 지진에 견딜 수 있는가 한번 그 가상적인 실험을 해보니까 진도 7까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내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문 관측 시설인데 만들었다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확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이런 그 제사 시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의 이제 모습이죠. 오늘날의 정비가 되어서 주변 환경이고 지금 현재는 많은 계측기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지진이라든지 그 집안의 침하라든지 이런 또는 여러 가지 이것이 온전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측량하는 그 도구들을 많이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 첨성대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 원통형으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사각형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과 사각형이라고 하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천원지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나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도형으로서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원지방이라는 것은 둘 다 물론 원 안에 사각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각형 안에 이제 원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대부분의 많은 이 재단 시설들을 보면은 방형 내지는 원형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동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던 오래된 전통인 이 도형을 통해서 우주를 인식하는 방식.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사람은 삼각형. 그래서 원과 삼각형과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그 도형으로서 인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찍어진 첨성대의 사진이고 실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아마 이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안에는 이렇게 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외피는 매끈하게 이렇게 잘 정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은 잡석으로 다져가지고 아주 단단한 그런 그 구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여기까지가 다 돌이 채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돌이 채워져 있고 위에 이제 올라가기 위한 이런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첨성대 내부의 모습은 아주 경이로운 어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뭘 해체 수리를 한다? 이런 건 아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다 채워 넣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아마 흔들어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원래의 어떤 그 내진성을 더 보장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성대 축조 과정에 대해서는 이 아주대 김장원 교수님은 아주 이 첨성대에 또 푹 빠진 교수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첨성대의 석굴암에 어떤 특정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그런 학자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전혀 자기의 전공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 그런 색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 아주대 김장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첨성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 보면은 그 흙을 쌓아서 이렇게 이제 단을 올려가지고 했을 거다. 그래서 비계목 같은 거를 설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흙을 쌓아서 한 다음에 나중에 흙을 이제 제거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이 첨성대를 짓는, 여기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흙비계를 삼았다. 이걸 흙비계라고 하는 거죠. 흙비계를 해가지고 돌을 옮긴 다음에 나중에 이걸 이제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흙비계를 제거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어떤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고인돌 축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화도에 이제 부근리에 있는 한반 남쪽 지방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데 그 부근리 고인돌을 가보면 거기도 이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인돌을 어떻게 축조했느냐? 흙비계를 쌓아가지고 위에 상판을 이제 덮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하나 전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나무 비계를 걸어가지고 밑에서 하나씩 돌을, 석재를 쌓아 올려서 만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모전 석탑이라 마찬가지죠. 모전 석탑. 벽돌 모양으로 돌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쌓아 올린 그런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돌은 아니지만 석재로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첨성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일찍 주목을 했던 사람은 와다 유지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대단히 우리한테는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문 관측
시설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도구 중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추국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죠. 세종 때 발견된 장영실이 발견했다 그러면 그 추국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이 추국이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강수량을 측정하는 그런 그 도구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거를 세계적으로 알린 사람이 바로 이 와다유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와다유지가 영문으로 그 첨성대의 그 추구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이 와다유지라는 분은 또 이런 그 첨성대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 복원도를 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첨성대에는 여기 이렇게 이제 그 계단이 있었을 것이다. 계단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다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위에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여기에 천문 관측 도구를 놓고 사람들이 관측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 상부에, 여기 지금 그림이 없지만 이 상부에 이 상부 부분에 보게 되면은 건물의 어떤 기둥의 초석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돌들이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그 안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다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관측 기기, 여기 기기를 두는 어떤 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올려놓고 이제 관측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얘기가 나왔던 추구기 같은 것도 한번 얘기를 더 드려보면은, 추구기도 일단은 천문 관측을 하는 그런 그 도구 중에 하나라고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추구기가 과연 조선시대 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의문을 던져보면, 추구기라고 하는 것은 강우량을 측정하는 건데, 이것은 각 지방에 관아의 동원 앞에 보통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떤 관료들, 우리가 사또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우량을 측정해가지고, 강수량을 측정해가지고 중앙에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 앞에는 이제 이 추구기가 항상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진도 이제 보여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 하늘의 어떤 현상들을 관측을 하고 그것을 중앙에 보고를 해서 중앙의 집권자들은 그것을 장악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알리는 일, 이것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국가의 책임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다유지가 추정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학자들은 현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첨성대를 이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죠. 이 정상부가 있고, 그 다음에 원통부가 있고, 이 사각형 부분이 있고, 이게 꼭대기에 건물이 놓여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단부가 이제 형성이 돼서 사다리로 갔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그 계단 시설이 있어서 올라갔을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좀 더 세밀한 분석이 됐다면 이 벽면의 어떤 양태들을, 원통 부분의 어떤 양태들을 세밀하게, 또 이런 부분들의 돌 같은 거를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뭐가 덮여져 있었는지, 계단 시설 같은 어떤 흔적들이 놓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에, 입구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뭔가가 이렇게 걸쳐져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로 봐서는 계단이 됐든 아니면 사다리를 걸쳐놨든 어떤 식으로든지 올라가는 시설이 그 부분에 있었을 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그 각각의 치수들을 이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평면도가 이제 측량이 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천문연구의 김규봉 박사의 어떤 도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정한 어떤 그 지향점들을 이제 하고 있는 동지와 하지의 어떤 그런 방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그런 글들이 이제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송민구 선생님은 이와 같이 이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방향성들을 면밀히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하지의 일몰과 동지의 일출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 있고, 동서남북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 1000년 전의 동지와 일출, 하지의 일몰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이제 어느 방향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계속 이제 자전을 하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1000년 전의 일몰 지점하고 지금의 일몰 지점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분석을 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상부에 이제 그 사용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라는 거를 송민구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보고난을 냈습니다. 흥미로운 그런 87년도에 이제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87년도면 제가 이제 대학원 막 다니고 졸업을 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셨죠. 송민구 선생의 이 한국의 옛 조형의미라고 하는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번 사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 건축에서 발견해낼 수 있고, 한국의 건축이 두리뭉실한 것 같긴 한데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어떤 조형의 원리들이 이제 또 이런 천문 관측의 어떤 그 방향성들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뭐 숫자의 어떤 상징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건축이 이렇게 좀 지금 남아있는 조선시대 건축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당시 경제 구조라든지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축이라는 어떤 그 조형 활동에 대한 그 사회 지도층들의 어떤 인식 문제라든지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들여다본다면은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어떤 미학적인 근거들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납부되어 있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지금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천대. 관천대는 여기 지금 그 글에도 나와 있듯이 숙종 14년 1688년에 영의정경 관상감인 영사 남만구라는 그런 사람이, 남구만이라는 분이 창덕궁에 이제 그 금호문 밖에다가 축조를 했다가 후에 창경궁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남겨져 있죠. 궁궐안에 가면은 이제 이런 그 천문 관측 시설이 우리 지금 조선시대 궁궐에 가면은 남겨져 있는데, 또 풍기대라는 것도 있죠.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관천대라는 것이 이제 궁궐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기록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 막 해시계를 둔다든지 관천대를 막 만들어 둔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어떤 일들이 되는 거죠.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대표적인 그 천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첨성대가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천문 관측 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조선시대의 그 천문 관측에 관련된 시설로서는 이 관천대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이제 천문대로서 그 위에 이제 간의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간의대라는 그런 말도 쓰고 있죠. 또는 별자리를 관찰하기 때문에 첨성대라는 이런 말도 또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간단한 그 시설 구축물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를 이제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위에 그 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측 시설을 관측 기기를 갖다 올려놓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왜 평지에서 하지 그걸 그렇게 좀 이렇게 아주 높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 하느냐? 그래도 좀 일단 단을 쌓아서 높이게 되면은 그 어떤 장애물들이 조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어떤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을 만들어서 이제 두게 됩니다. 그래서 관천대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시설입니다. 높이가 3m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너비가 2.9에 2.3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석기의 그 화강암 석대라고 석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석축이라고.
그 위에 돌란간을 두르고 그 가운데에 이제 천문 관측기라고 할 수 있는 간이를 설치해가지고 천체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제 이 시설은 없어지고 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측기를 이제 고정했던 이런 어떤 5개 구멍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에는 남아 있죠. 그림에는 관이를 어떻게 설치했는지가 동골도라고 하는 그림에 상세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먼저 관천대의 어떤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그 2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창경궁 안에 있는 창경궁에 있는 관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어딜까요? 밑에 있는 사진은 뒤에 그 건물이, 현대식 건물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북촌에 가게 되면 꼭 그 지나가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사업 건물입니다. 현대사업 건물 앞에 이렇게 그 높다란 그 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관천대죠. 아까 얘기한 창덕궁 그 금호문 밖에 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관천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은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이게 지표가 이제 바뀐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율곡로가 새로 난 길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이제 새로 뚫린 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원래는 둔덕이 굉장히 높게 있었던 것인데, 다 깎아내가지고 현대사업 그 빌딩의 그 지표면이 요즘 옛날 지표면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높은 둔덕이 이렇게 있었던 곳인데, 바로 여러분이 거기 가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도 지금 뭐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 관천대라는 시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조선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었다라는 걸 주목한다면, 이 지역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엄밀한 어떤 그런 장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동골도에 이제 보이는 이 그림은 동골도입니다. 동골도에 이제 보게 되면은 관측 시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여기 형태를 보면은 요거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이제 생겼는데, 위에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다 비슷하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제 기단이 올라가면은 그 위에 이렇게 간이라고 하는 시설을 놓고 천문 전체를 관측하는 이런 장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그런 시설이죠. 궁궐내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 관측된 기록 결과물들을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의 입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이제 반포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왕이라고 하는 것, 또는 황제라고 하는, 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의 말은 정확하고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수학과 건축 때 얘기를 했지만, 자금성의 그 태화전 앞에 보면은 해시계하고 도량경기 같은 것들이 설치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궁궐내에 또 이런 시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그 천문의 어떤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심할 수 없는 것이고 정확한 것이고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왕이나 천자, 황제들의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고 의심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물론 그 현상을 관찰해가지고 그 얻어지는 결과, 또 앞날을 또 예측하는, 또 날씨를 뭐 예측한다든지 이런 어떤 예보를 한다든지 기후를 예보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면에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설들이, 천문 관측 시설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쿠라트 같은 그런 아주 거대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굉장히 정확한 어떤 과학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오늘날에는 이제 근대 이후가 되면 서양의 과학 기술이 동양을 압도하면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그 경향들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만, 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학기술일 뿐만 아니라 생산력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서양을 월등히 앞서가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절정기가 아마 18세기의 그 건륭제 때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 전체 생산량에 버금가는 그런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고, 소비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거의 그 산업혁명의 전 단계까지 가는 그런 굉장히 그 거대한 공장의 어떤 규모들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 자본이라는 것도 거의 자본주의의 어떤 그 초기 단계까지 접근할 정도로 그 상당히 발전된 어떤 그런 국가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관성대 같은 경우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천문 관측에 대한 시설로서. 여기 보면은 등봉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그 하남성에 있죠. 하남성 등봉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관성대가 있는데, 13세기에 원나라 때 만들어진 그런 시설입니다. 중국에 지금 남아있는, 뭐 최초는 아니지만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그 천문 관측 시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성대라고 하는 말도 쓰고, 다른 말로는 측영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씁니다. 그림자를 측량하는 그런 어떤 장소,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측영대라는 말도 쓰고, 별자리를 관찰하는 장소에 관성대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평면은 그 정방형이고, 구조적인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들어서 말두자, 돛박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양쪽에 이제 계단이 설치돼 가지고 그 굉장히 단순 명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상부에 명나라 때 이제 그 지어진, 현재 있는 것은 명나라 때 지어진 것인데, 그 가옥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천문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전국에 각지에, 중국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27개의 그 천문 관측 시설이 이제 운영이 돼서 각 지역의 그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에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 관료, 지방 관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물론 뭐 우리가 지방 관료하면 탐관오리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관료들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중앙의 모든 정보를 이제 지방의 어떤 상황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료들이 그 추구기의 측량 기록들을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각 지방에서 이런 천문 관측을 나온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등봉의 관성대의 전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이제 그 두 채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측 시설들을 놓고 그 천문 관측을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구조체로 되어져 있죠. 양쪽에 계단이 있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서 천문 관측 시설을 놓고 관측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평면의 구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해고도를 재는 그런 방향들, 그래서 어떤 그 태양의 일출과 일몰, 뭐 이런 거하고 또 별자리들에 이제 대비시켜서 건물의 형태라든지 방향들을 갖다가 결정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첨성대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보였지만, 천문 관측 시설은 그 해가 뜨고 지는 거, 북극성의 위치,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이제 일정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죠. 또 태양의 고도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천문 관측 시설들은 그런 뭐 의미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시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에는 이제 지금도 아주 잘 남아있는, 원형이 잘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 시설까지도 잘 남아있죠. 위에 상부에 시설까지 잘 남아있는 게 북경에 있는 관상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상대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시설이죠. 간단히 먼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442년도에 이제 북경으로 그 수도가 되고 난 이후에 명나라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청양대에 걸쳐서 국가천문대로서, 또 수도에 위치하는, 도성에 위치하는 천문대로서 그 격이 굉장히 높고 중대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곳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천문 관측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서 이렇게 뭐 그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는 시설들이 아니죠. 국가의 최고 그 권위자한테 보고를 하고 또 관측을 하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고, 함부로 그 접근을 하거나 들어가게 되면 참수를 하는 어떤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아주 특1급 뭐 비밀 지역 중에 하나죠. 자금성이라는 게 포비든 가든, 포비든 시티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듯이 금지된 어떤 그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숨겨진 그런 그 궁궐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 관측 시설들도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그 제한된 인원들만 이제 들락날락하는 그런 특수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신들이 북경에 갈 때 이게 이 북경의 관상대는 우리나라 사신들이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물론 북경 전체로 보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이제 장안대로의 동쪽 끝에 가면은 그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안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 길로 갈 수 없었지만은 우리나라 조선의 사신들이 묵었던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고 이 관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 연행사들의 기록 중에 이제 가장 상세한 기록들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홍대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실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죠. 담헌 홍대용이라고 하는 호가 담헌이라는 사람인데 홍대용이 쓴 그 담헌록에 보면은 그 연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홍대용도 여기를 정말 가보고 싶어 해요. 가보고 싶어 하는데 중국의 이제 관료들 하는 게 거기는 함부로 가게 되면 참수를 당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얘기를 듣고 그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사신들도 이것이 궁금한 것 중에 이제 하나였던 곳인데 아무튼 북경의 관상대는 국가 천문대로 제일 오랜 기간 이제 사용이 됐었고 도성의 내에 위치했던 그런 천문대입니다. 높이는 한 14m니까는 우리나라의 이 관천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어떤 단위에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에 꼭대기는 뭐 대략 길이가 20.4m, 폭이 23m에서 장방형의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청나라 때 제조된 천문 관측 기기들이 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때 당시에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별자리를 관측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표라고 하는 건 길이 각도를 잴 때 어미제 초속 눈금각에 좀 읽어낼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한 그런 것들인데 이런 장치들이 이제 거기에 있어서 당시에 천문 관측의 수준과 기술력들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죠. 서양인들이 그린 그림에도 종종 이게 등장을 합니다. 북경에 와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판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게 있죠. 그래서 이 촬영 시기는 좀 알 수는 없는데 20세기 정도가 되겠죠. 20세기 초반 정도의 어떤 사진도 추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태평거라고 하는 이제 수레가 보이고요. 우리나라 사신들도 많이 탔던 그런 수레입니다. 청나라 때 많이 유행하던 북경 시내를 아주 우리나라 지금 오늘만 택시 같은 것처럼 이제 많이 다녔던 태평거라고 하는 수레가 보이고 뒤에 이제 여기 천문 관측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대가 있는 관상대 전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별 차이는 없죠. 형태는 똑같은 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주변의 환경들만 좀 바뀐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이렇게 위에 정상부에 설치된 혼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바람을 관측하는 도구라든지 등등이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국가 비밀 시설 중에 하나로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되지 않는 또 외국 사신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로서 북경에 이런 관상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 사람이 그린 그림에 여기 보면 페킨이라고 되어 있죠. 페킨, 북경이라는 뜻입니다. 북경의 관측 시설이라는 그런 영어로 된 서양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 이 당시의 상황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기 해의 고도를 일중 고도를 잰다든지 여기 보면 이제 풍기대 같은 게 있죠. 우리나라의 풍기대도 이와 같이 생겨서 똑같습니다. 풍기대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혼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하늘의 별자리와 바람의 어떤 양태, 그다음에 태양의 고도, 이런 별자리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앞날의 어떤 날씨를 예보한다든지 어떤 자연의 현상들을 예측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의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을 잘못 예보를 하거나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은 또 이걸 관측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상고시대, 하은주 시대 같은 때는 그런 사람들이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점괘가 잘못돼가지고 틀리거나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심은 민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천심은 민심이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현상에 이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분노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은 그 하늘의 어떤 그런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할 수는 없지만 또 일어나게 되면 그 일어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예보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민심이 흉흉하거나 이러면은 뭐예요? 아우, 하늘이 노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어떤 이상 기운들이 생기면은 민심이 어디 떠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하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연의 어떤 그 변화무쌍함은 인간이 도저히 다 따라갈 수 없고 다 알아낼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지난번에 그 쓰나미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그 동북지방에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연 대비를 하고 진도 7 이런 거에도 끄떡없이 버티는 그런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쓰나미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또 화산이 폭발할 때 인간이 허무하게 그것에 대응하지 못하고 주주물러 앉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봤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연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숙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경외로운 것이고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거부하지 말고 거기에 편승해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의 건축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속 가능의 건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전을 전제로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 가능에는 상당히 왜곡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연의 현상, 자연의 어떤 순리 이런 거에 인간이 어떻게 올라타서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가느냐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풍수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학설이고 누적된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극소수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그 거대한 그 현상들 중에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풍수가 미신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이제 시설들을 갖추고 갈수록 오늘날에도 천문 관측에 대한 그 개념들이 넓어지고 있죠. 더 세밀해지고 정교해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주 적다는 것을 많은 사실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경의 관상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좀 더 정교한 시설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천문 관측이라는 천문학과 관련돼서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별자리를 가지고 또는 우리가 이제 뭐 12간, 동양에서는 이제 천간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보통 24절기에 대한 얘기라든지 12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서양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서양에서는 조디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간지에 해당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태양이 운행하는 원대를 성자의 궁에 따라 12개 등분을 하고 각각의 이제 구분한 곳에 명칭을 붙인 거죠. 황도 12궁이라고도 하고 황도대라고도 하고 수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백양좌, 황소좌, 쌍둥이좌, 그다음에 사자좌, 해좌, 을려좌, 처녀궁이라고도 하는 천평좌, 전갈좌, 사수좌, 염소좌, 수병좌, 어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동물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별자리들의 위치들을 정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도 이 별자리에 따라서 이제 뭐 아주 별점 같은 걸 많이 치죠. 서양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12간지에서 자축, 인묘, 진사, 우미, 신유, 술, 해라고 하는 이 동물들의 명칭을 붙여서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그 생활 건축에, 우리들의 이제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부착이 돼서 중심성을 나타낸다든지 상징적인 의미로서 전화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연의 현상, 그 현상을 관찰한 결과, 그 결과를 가져다가 인간이 만드는 조형물에 상징성으로 붙이는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저 하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중간의 단계를 거쳐서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조디악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12지신상의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대개는
무덤 속에 그 내부의 묘실 어떤 것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신라 시대에 보게 되면 그 무덤의 호석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가장자리에 붙이는 돌들을 이제 호석이라고 그러는데 호석에 12진상을 이렇게 쓴 예들을 우리는 김유신 장군묘 같은 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걸 의미할까요? 12진상이라는 것은 방위, 원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의 무덤, 이 죽은 사람의 무덤에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신이라는 것은 지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것은 360도를 표현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2지신상을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이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죠. 경복궁의 경회루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국 궁궐에 있는 지금 경복궁 안에 있는 건물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누각 건물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고 조형미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건물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과 건축이라는 관계를 볼 때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이 경회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경회루는 여기에 그 보여지는 이런 그 형상,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형상 자체가 바로 우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경회루는 주역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역대로 이제 남겨진 건물 중에 가장 상징성이 강한 그런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궁궐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가장 강한, 뭐 임금이 정사를 펴는 뭐 근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에도 이제 12진상이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물건들이 사신이 배치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이 경복궁의 경회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회루는 대략 이 누각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빼어난 경관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경복궁 내에서 가장 조망이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회루의 누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각 위에서 이제 연회도 베풀고 뭐 간혹 사신들을 접대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궁궐에 출입하는 백성 관료들도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회루죠. 그래서 경회루는 지금 이렇게 외곽에서 사진을 찍어서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주변이 담장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이제 지붕만 보이는 그런 구조죠. 사실은 바깥에서는 굉장히 은폐되어 있는 이런 어떤 곳이고 그 위에 올라가야지만 비로소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회루 누각에서 본 경관은 이렇게 좋죠. 맨 밑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 보면은 이게 이제 근정전 건물입니다. 사정전이 보이고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인왕산입니다. 여기 기둥과 기둥 이런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커튼을 접은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낙양이라고 부릅니다. 낙양이라고 부르는데 낙양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용어인 것 같고요. 원래는 낙영이라는 거에서 이제 전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안악 삼호분 같은 데 주인 앉아있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고 거기에 커튼을 이렇게 드리워 놓고 그걸 묶어 놓은 어떤 흔적들이 보이는데 바로 이것은 그런 창문 틀에 쳤던 커튼을 쳤다가 그걸 접어놨을 때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어떤 형상들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장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낙영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낙영이라는 말은 뭐가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고정된 어떤 장식물로서 바뀌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통 건축 용어로는 낙양이라고 부릅니다. 낙양이라고. 그래서 낙양은 또 우리 전통 건축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장식 요소기도 하고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회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궁이라고 돼서 삼재라는 말이 보입니다. 삼재라는 말. 이게 이제 이 안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 삼재, 태실이라고 되어 있고 태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개의 기둥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습니까? 3칸을 만들었어요. 3칸. 그래서
천지인, 보통 이제 천지인, 그 세계를 삼재라고 부르죠. 그래서 삼재도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삼재도회라는 책은 바로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천하에,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도회한 것이죠. 그래서 삼재도회라고 하는데, 삼재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이 세 칸으로 되어 있죠. 세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삼재, 천지인을 상징하고, 세 칸을 만들려면 결국은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나요? 8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8개의 기둥은 8괴를 상징합니다. 8괴를 상징하고, 주변에 이제 12달을 상징하는 이런 12개의 기둥이 있고, 그 외에 이제 24절기를 상징하는 24개의 기둥이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현상들, 또 천문 관측의 결과들,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주역에 그걸 정리한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논법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누각이 바로 이 경회루죠. 경회루는 어느 거 하나하나 다 그냥 쓰인 것들이 없습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둥도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외곽의 기둥은 각주로 되어 있고요. 안의 기둥은 원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원지방의 그런 개념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죠. 과거에는 이 기둥들이 전부 용이 새겨져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기둥이 용주, 용을 새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어떤 그 석주, 고주 높은 그 기단석을 이제 초석을 가진 거죠. 장초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긴 초석을 우리는 장초석이라고 그러는데, 장초석 자체에 이렇게 용들이 형상이 이제 새겨져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그 근원을 올라가면 서양에서는 조디악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우리는 천간지지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24절기에 대한 문제들, 음양오행에 나오는 그런 팔귀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삼재에 해당되는 그런 천지인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건물이 바로 이 경회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회루는 지금 이 안에는 이렇게 창호가 이렇게 달려져 있지만은 외곽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 중간 부분에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창호를 달았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최근에 달아놓긴 했지만은 정확히 고증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정해서 이제 창호를 이제 달아놓은 걸 알 수가 있죠. 경회루에는 이제 접근하는 길이, 이거 섬이죠. 일종의 섬인데, 그래서 일지삼산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못 안에 이 앞에 2개의 섬이 있고, 여기 또 하나의, 이게 또 섬의 역할을 해서 3개의 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지삼산, 하나의 연못에 3개, 신선이 사는 방장, 영주, 복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3개의 섬이 있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원림의 연못을 구축하는 방법도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방지가 많죠. 방형으로 된 연못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네모다란 연못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다리가 이제 건너가는 다리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다리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안내하는 해설사들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셋 중에 이제 왕이 어디로 다녔을까라고 퀴즈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개는 가운데로 다니는 게 맞으니까 가운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고, 이쪽에 이제 맨 하단에 있는 이 다리가 왕이 다녔을 다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3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은 대부분 3도로 되어 있죠. 가운데 어도가 있고 양쪽에 신하의 길이 있어서 3도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왕릉에 가면 2도로 되어 있죠. 신도와 그다음에 왕이 걸어가는 2길, 어도 2개로 해서 이제 2개가 이제 있는데, 궁궐에는 보통 3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이제 왕이 다니던 길이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가운데 이제 어도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길이 나눠서 3도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 왕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갔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여기에 동문이라고 하는 문이 이제 열려 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 이제 외곽에 담장이 이렇게 이제 펴져 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조형물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현존하고 있는 그 조선시대 건축 또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건물을 든다면은 바로 이 경회로를 들 수 있고, 천문관측이라는 천문학과 관련지어서 얘기해도 으뜸이 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그 경회로를 우리는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천문 관측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알게 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상상의 어떤 세계들을 또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죠. 그럼 저 하늘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천자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아들인데, 하늘의 아들인데, 그럼 그 사람이 아버지가 사는 곳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서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불교의 자생적인 것으로서는 도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신선 사상이죠. 신선 사상들이 한나라 시대 때 아주 또 팽배하게 이제 그 지식인들 사이에 또는 지배계층 사이에 풍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신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국 전국 시대 말기에 생긴 불로장수에 관한 그런 사상이죠. 사기의 봉선서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영주 방장 복내의 삼심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죠. 선인들이 살고 불사 죽지 않는 약이 있다고 하며, 또한 신산의 모양은 구름과 같아서 가까이 가면 금시 나무 밑에 있고 더욱 가까이 가면 바람이 몰고 가버려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로 제왕이나 제후 등 현세적인 권력과 쾌락의 영속을 바라는 어떤 계층들, 지배계층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이 신선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시황도 마찬가지로 불로초를 구하러 이제 그 동방으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동성에 가면 그런 유적이 있죠. 산동성 청도에 가면은 낭야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불로초를 캐러 가는 그 서보기를 배웅하는 그런 그 조각들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로장생을 기도한 그런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면에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신선에 이런 곳은 산의 모양은 구름이 가면 구름과 같아서 가까이 가면 나무 밑에 있고 더욱 가까이 바람이 불고 가버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신선 사상의 중요한 그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누각형의 건축입니다. 소위 말하는 고층 건물이죠, 고층 건물. 왜냐하면 신선은 이게 땅바닥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거죠. 하늘에 가까이 다가가 있어야지만 또 신선의 어떤 그 경지에 올라간다는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 고대 건축의 역사상 고층 건물이 뭐 지어지는 예들이 몇 가지 있는데, 탑을 제외하고는 고층의 누각형 건물들을 가장 많이 지었던 때가 바로 한나라 시대입니다. 그 하늘과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선이 될 수 있고 이슬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구름을 타고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에 사람이 기거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선 사상이 결과로 나온 것들이 이런 것이죠. 한나라 때의 고층 누각형 건축 명기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데, 명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덤의 부장품으로 넣은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도구들입니다. 뭐 도구도 있고 이런 집들의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쓰던 어떤 그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무덤 속에 같이 파묻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기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이 건축물의 형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건축 명기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그 누각형 건축 명기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무후무하게 탑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사는 집이 다층의 어떤 높이를 갖고 있는 것은 이 한나라 때밖에 없습니다. 유독 한나라 때에 이런 그 누각형의 건축물을 짓고 그 위에 사람이 생활하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신선 사상의 영향에 의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된다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신선이 되려면 이제 그런 조건들을 이제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누각형의 건축 명기들이 한나라 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는데, 한나라 시대의 누각 건축 명기는 비단 뭐 그런 그 신선 사상과 관련된 생각들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 한나라 시대의 건축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모형들을 이렇게 지금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한나라 시대에는 그 기본적인 중국 목조 건축의 많은 결구 방식들,
구조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미 이제 완성돼 나가는 어떤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도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포라고 하는 포라고 하는 목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간주되고 있는 공포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한나라 시대 때 초기 형태들이 다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한대의 건축술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지,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상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잠깐 봤지만 한대의 건축은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질 수 있었다, 목조 건축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의 구법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사기 천관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가 제일 밝은 천극성에 거처하고 옆에 세 별인 세 신하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제거, 황제의 수레죠. 즉 북두칠성이 천재가 타고 다니는 수레인데 천재가 중앙에서 그것을 타고 나와 사방을 다스리는 데 임하게 된다. 그리하여 밤낮을 나누고 한 해에 내처를 정하고 삼라만상에 생성을 고르게 하고 절도를 넘기면서 모든 법도를 행하는데 그 모든 일이 북두칠성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천재죠. 천재가 제일 밝은 천극성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옆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이 천재가 타고 다니는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가 이제 북두칠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타고 나와가지고 천재는 음양, 밤과 낮을 이제 다스리고 사절기, 네절기, 추나 추동을 갖다 이제 정하고 어떤 시간의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들을 만들어주고 오행, 그래서 음양 오행의 어떤 그런 양상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을 해서 사람들이 되게 정한 겁니다.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별자리에 보면 막 또 형태를 붙이잖아요. 뭐 곰자리니 무슨 자리니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쌍둥이 자리니 뭐 이렇게 막 붙이는데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별자리에 대한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가 지고 어둠이 오게 되면 지금같이 이제 뭐 야간에도 불을 많이 켜면은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뭐 밤이 되면 암흑이죠. 암흑색에 하늘에 촘촘히 떠 있는 빛나는 별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별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걸 규명을 하고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이부자리를 깔고 이제 방에 들어놓으면은 천장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죠. 옛날에는 지금은 천장에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벽지 같은 게 단조롭지만 과거에는 그 벽지가 좀 유치한 그런 지금으로 보면 좀 유치한 벽지들이죠. 사방에 벽지를 발랐기 때문에 그 벽지를 보고 어떤 거는 뭐 기하학적인 패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진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온갖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옛날 사람들도 뭐 이렇게 들어놓아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운을 또 내가 받아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중국의 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존재죠. 하늘의 위탁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천자가 사는 집은 무엇이냐? 바로 이 천재가 사는 집과 마찬가지죠. 잠시 그것이 땅에 투영이 돼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궁궐입니다. 황제들이 사는 그 궁궐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궁궐에 이제 투영돼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라고 하는 그 자금성의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미원을 뜻하는 그런 하늘의 별자리를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금이라는 것은 금중,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 하늘과 직결되어 있는 하늘과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죠. 서로 통하는 그런 어떤
장소가 바로 이제 궁궐인 것이죠. 하늘관. 아까 그 천문 관측을 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이 또 의례를 행하는 그런 장소들이 되게 보면은 뭡니까 그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교접하는 어떤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궁궐이라고 하는, 특히 천자가 이제 기거를 하는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통하는 그런 장소이죠. 소위 말하는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중. 한자로 중자라고 하는, 한자로 중이라고 하는, 중국할 때 그 중자, 가운데 중자는 네모다란 거에 가운데 막대기가 하나 꽂혀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막대기는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걸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의 어떤 통하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중앙이라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중심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통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뭐 중축선 하면은 수평적으로 남북의 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 중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것을 지칭하는 것. 축이라는 것은 그거를 빼고 있는 그 장소죠. 축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개의 바퀴가 있으면 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그 막대기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관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목도를 해보면, 천재가 제일 밝은 천극성에 거처하고 옆에 세별인 세 신하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제거, 즉 북두칠성이 천재가 타고 다니는 수레인데, 천재가 중앙에서 그것을 타고 나와 사방을 다스리는 데 임하게 된다. 그래야 밤낮을 나누고 한 해의 내처를 정하고 삼남한성의 생성을 고르게 하고 절도를 옮기면서 이 법도를 행하는데 그 모든 일이 북두칠성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렇게 이제 삼원이 있는데, 삼원 중에 두 번째 되는 것이 자미원이다. 자미원은 북쪽 하늘의 중앙에 위치하므로 중궁이라고 하고 북극의 중추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미원의 자자를 따서 자금성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삼원은 뭐가 있냐면 태미원과 자미원과 천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미원은 봄철 저녁 하늘에 자리를 잡고 천자의 뜰이 되며 명령을 정비하고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한다. 서양별자리는 처녀자리와 사자자리에 이제 걸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 저녁 하늘에 자리를 잡았다. 형벌 및 도량형을 공평하게 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을 주관한다. 천시원은 서양별자리는 뱀주인 자리와 그 주변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미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것이고, 중앙에서 하나는 뜰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는 이런 것을 이제 공평하게 처리하는 그런 어떤 장소로서 각각의 이제 이 자미원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장소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이 자미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고 하는 글자를 따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금원이라고 하는 금지된 장소라는 것을 따서 자금이라는 말이 탄생이 됐고, 그것이 중국의 이제 황제가 사는 궁궐의 이름으로 그 채택이 돼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금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에 투영해서 끌고 내려온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암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삼재도회라고 하는 그런 책자가 있다고 그랬었죠. 삼재도회라고 하는 책자가 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재도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그런 형태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과 땅과 관련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 해가지고 삼재도회라고 해서, 도회라는 말은 그림이라는 뜻이죠. 설명과 그림이 같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천문총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삼재도회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아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요새는 인터넷 자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봐도 되겠지만, 하나 정도 구비를 해놓으면은 고대의 그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재도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가끔 삼재도회를 이제 참고도 하고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재도회 중에 천문총도에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자미원, 태미원, 그 다음에 여기 천시원, 이 세 가지가, 태미원, 자미원, 천시원이 하늘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죠. 그거를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 명칭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정말 이 자연 현상의 관측에 정말 천재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걸 아주 손쉽게 가져다가 이렇게 인용해서 쓰고 있지만 처음 그거를 정하고 결정한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천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를 정한다든지 문자를 발명한 사람들, 상형 문자를 발명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상상력의 소유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들이 이제 갈수록 고갈돼 가는 것이죠. 우리들 사회에서는 점점 그 상상의 세계들이 빈곤해지고 직관적으로 남의 것을 가져다 쓰고 인식하는 이런 어떤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상상의 세계를 좀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을 스스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많이 보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만 되어 있는 책을 보라는 것입니다. 글자로만 되어 있는 책을 보면서 그 글자를 통해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상상을 해보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디오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라디오 뭐 음악을 들어도 좋고 뭐 여러 가지지만 그 라디오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또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글자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태도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하나 어렸을 때 이제 회고를 하나 더 해드린다면 그런 것이죠.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60년생이니까 어렸을 때는 뭐 굉장히 뭐 텔레비전은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비로소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주로 듣는 것이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도 뭐 갖고 있는 집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 집엔 다행히 라디오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녁 5시에서 4시 반에서 5시가 되면은 항상 라디오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연속극이 있었죠. 그 제목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똘똘의 모험이라고 하는 어린이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극을 이제 들으면은 그 라디오 앞에 모여서 이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성우들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저 장면은 어떨까? 저기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배경은 저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마음대로 그림으로 그려보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그 옛날 저희 나이 또래 때 있는 사람들한테 풍부한 영감을 주는 그런 어떤 자극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이 이 삼재도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이 상상력이 참 풍부한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만큼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자미원과 이런 그 천시원과 그다음에 태미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별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그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땅으로 가져온단 말이죠. 땅으로 투사를 시키는 겁니다. 투영을 시켜서 현연하게 하는 거죠. 눈앞에 드러나게 하는. 하늘에 떠 있는 건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거를 끌고 내려와서 그 하나의 어떤 상징의 어떤 인간을 하나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다라는 특수한 어떤 포장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기거하는 장소를 거대하게 구축한 것. 그것이 바로 궁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문총도와 주례고공기, 궁궐의 관계를 제가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장인영국 좌묘오사 전조우시로 시작되는 도성의 벤치 원칙은 천문총도에 표현되어 있는 3원에서 이제 유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좌묘우사, 전조우시 이런 배치를 하죠. 그래서 그 궁궐을 가운데다 이제 두게 되는데 아까도 여기서 보면 가운데 자미원이 있고 하나는 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어떤 그 부수적인 기능을 이제 행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도량령이라든지 형벌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고 자기의 뜰이 하나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 본인이 그 기거를 하는 장소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자묘우사 전조우시라는 것은 뭡니까? 궁궐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어떤 시설, 종묘와 사직단을 두고 전후에 조정과 시장을 두는 거죠. 그럼 자연이 나는 중심에 있는 것이죠. 아까 앞서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어느 좌표에 서가지고 어느 지점에 서서 나를 중심에 두게 하려면은 결국은 좌우, 전후에 어떤 거를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나는 자연히 중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물타리를 치면
안과 밖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장소에선 하늘과 땅이 닿는 상하의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공간을 지각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디에 놓여지느냐 같은 거를 결정할 때는 항상 전후, 좌우, 상하, 안팎이라고 하는 8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지리학자인 그 이후토왕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계 지리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스페이스 앤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토포필리아라든지 이런 책에서 그 사람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물론 그 책에는 안팎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는데 안팎은 내가 나중에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만들고 경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어떤 능력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공간을 지각하는 방식이고 자기를 중심에 두는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관규지별라고 하는 거 보면 지상의 궁전은 천상의 삼원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상의 궁전은 천상의 삼원을 본받는다. 왜?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이 점지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뭐 마치 옛날에는 뭐 훨씬 더 그런 거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의 행동 거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습관이라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표준인 거죠. 그 시대의 표준이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어떤 그런 그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정확한 거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문총도에 따르면 하늘은 3층의 우상과 같은 구조이고 이것은 지상의 두성 구조에 반영되어 외성, 내성, 황성, 궁성의 4중 구조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3층의 우상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천문총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황제가 기거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그 건물을 바깥에 하나의 영역을 만들죠. 그래서 안과 밖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궁성이죠. 궁성 가지고 모자라니까 하나를 더 두르죠. 황성입니다. 황성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주변의 백성들이 자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백성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내성을 쌓는 거예요. 내성을 쌓아서도 안 되니까 다시 그 바깥에 더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성을 쌓는. 보통 이제 3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이렇게 있는데 4중 구조로 이제 황제들이 있는 곳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성과 내성과 황성과 궁성. 사실 황성과 궁성은 뭐 황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을 한다면 3층의 우상과 같은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지난 시대의 황궁을 금중이라 하고 금내, 금성이라고 하였으며 자금성은 자미원의 자자와 금중의 금이 합쳐진 것으로서 황제가 거처하는 궁성의 대명사가 됐다.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아마 보면은 자금성 같은 지금 북경에 있는 자금성에 가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금성에 3대전이 있습니다. 황국전, 중국전, 건국전. 이 황국, 중국, 건국은 명나라 때 용어입니다. 명나라 때.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가 이제 그 자금성을 접수하면서 태화, 중화, 보화라고 하는 화자 돌림으로 전부 바꾸게 되죠. 태중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것은 이 3대전. 이 3대전은 전부 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외조에 해당되는 공간이죠. 우리가 궁궐을 전조, 후침, 그 외조, 내조, 연침 이렇게 구분한다면 이거는 외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사를 주로 거행하는 것 관련된 3대전이 있는데 3대전은 태미원의 명당인 삼성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궁궐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들어가서 뭐 그 문화재 관람을 하는 그런 차원의 그 대상이 아니라 정말 엄중한 어떤 그 품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격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위를 우리가 보통 그 같은 너나 나나 다 서울이라는 도성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땅을 딛고 있어서 너랑 나랑 뭐 규모만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궁궐이 들어서 있는 그 땅은 이미 땅이 아닌 것이죠. 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자금성에 가면은 이 태화전, 중화전, 그 보화전이 있는 그 전조에 해당되는 그 3대전 부분에는 향로가 쫙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단 부분에. 월대 부분에 향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열이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7, 80개의 향로들이 거기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거행할 때는 그 향을 피운 거예요, 거기서. 향을 엄청나게 피워가지고 그 이제 3대전이
구름 속에 이제 그 휩싸여 있는 것 같은 것을 연출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는 저게 천상에 있는 궁궐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 분위기를 연출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그 구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금성의 그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있는 3대전의 기단 부분에 보면 맨 밑에 구름 문양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구름 문양이. 그 전체 기단이 구름 위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올라가는 어도는 거기도 역시 구름이, 뭉게구름이 있고 9마리 용이 거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어도에 큰 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어도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봉황이 있지만 그쪽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도 전부 이 궁궐이 땅에 있는 궁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궁궐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의 어떤 관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장인영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례 구공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관규지배에도 이런 게 있고 천문총도에 나오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그 하늘의 별자리에 있는 태미원의 명당인 삼성을 상징하는 것들, 이런 것이 궁궐 조형의 가장 원초적인 기저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제도에 있는 자미원의 모습입니다. 자미원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좌우에 보피라는 것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자좌, 이제 황제가 앉아 있는 선자가 앉아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이렇게 신하들이 보피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들이 성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배치되어서 하늘에도 이미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를 하늘에 다시 또 투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따라가야 된다. 출발 자체는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활에서 있었던 거를 다시 세련되게 가공을 한 다음에 하늘에 붙이고 그걸 다시 하늘에서 끌고 내려와서 땅으로 가서 쓰고 이런 어떤 순환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의 축에다 이렇게 이제 질서를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미원의 이런 내용을 다시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자미원의 천황대제의 상주의 장소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이런 어떤 그 형태들이 나오죠. 화계라는 게 있고, 천좌가 있고, 천황이 있고, 이런 것들. 동번과 서번이 성벽처럼, 이렇게 성벽처럼 휘둘러 쌓이고, 앞뒤에 문이 있고, 화계와 삼태성이 이제 호위를 하고, 중간에 흘러가는 어구들이 있고, 이런 9번 구름 위에라고 천상유성과 강성유선을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에서 남부로 천재의 축이, 하늘의 축이 존재하고, 중앙에는 천황대제가 존재해 여러 신들을 주재하면서 정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이 모습, 자미원의 이 형국이 결국은 황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시설되는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강원대학교에 지금 정년퇴임을 하시는 분인데 이학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자금성을 이 별자리를 가지고 또 설명한 그분은 원래 도시공학과에 계신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한양대학교 도시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하시고 한양대 도시과를 이제 학부서부터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이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제자기도 하고 그분은 원래는 이제 부동산 이런 쪽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아주 역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게 이제 자금성에 투영이 됐는지 이런 거를 논문으로 아주 잘 쓰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좀 참고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자금성의 그런 어떤 형태들을 구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곳에도 그냥 두질 않는 거죠. 어떤 천문 관측에 대한 시설들이 또 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성을 정점으로 해서 뒤에 경산이 있고 아까 얘기한 관상대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사관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쯤에 우리나라의 그 고려관이라고 하는 대사관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신들이 동쪽에 있는 문인, 내성의 동쪽 문인 조양문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옥화교를 지나서 우리나라 사신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멀지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죠. 가서는 안 되는 장소고 이제 중국의 관료들이 너 거기 가면 넌 죽는다, 참수당한다. 그래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홍대영이 듣게 됩니다. 아무튼 그거 외에도 이제
이 자금성에 위치하고 있는 북경에는 이런 그 제단들이 만들어지죠. 아까 이제 그 산천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뭐 이런 그 농번 국가이기 때문에 농사에 관련된 어떤 농사를 주재하는 신들을 갖다 모시는 이런 그 시설들이 주변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단, 일단, 월단, 뭐 땅에 대한 거, 해양에 대한 거, 달에 대한 거, 그걸 관찰하는 관상대, 천단, 하늘을 관찰하는 거, 선농단, 농사에 관련된 그런 그 시설들이 배치가 되고, 궁궐의 앞쪽에는 조상을 모시는 종묘, 태묘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반대쪽 서쪽에는 사직단, 사화직, 토신과 곡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단들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과거에 이 황제들이나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는 제사의 연속적인 어떤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서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고, 조상에 대한 제사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각종 그 의례 행위에 이제 끌려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체력을 가지고는 이제 그걸 지내기가 어려운 거죠. 또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되면 사람을 갖다 이제 그 황제를 유폐시킵니다. 감금을 시키는 거죠. 음식도 절제를 시키고 금욕 생활을 하게 하고 굉장히 불편함을 이제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큰 제사 같은 건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제 신하를 뭐 대신 보내가지고 대리로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북경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천단이죠. 천단도 보면은 이렇게 이 평면의 구성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돼서 죽전상에 이제 이 보면은 규모로 보면 자금성보다 훨씬 더 크죠. 굉장히 큰 제사 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듯이 남에서 북으로 천축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성에도 남북의 축을 갖다가 7,400m에 달하는 남북의 축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축은 북경을 결정할 때 이미 만들어진 축입니다. 이 성곽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성곽이 나중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좌우에 이제 선농단과 천단을 배치한 그런 거죠. 나중에 여러분 북경에 가게 되면은 천단에 가게 되면 꼭 선농단을 좀 가보기 바랍니다. 왜 선농단을 가야 되냐면 선농단에 중국의 건축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건축 박물관이 물론 선농단의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해놨기 때문에 박물관도 쓸 수 없는 건물을 박물관을 해놔서 좀 전시가 좀 난삽하긴 하지만은 아주 여러 가지 중국 고대 건축에서부터 명청시대 건축까지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북경 자금성을 포함한 북경시 전체의 모형이 아주 크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중국 건축 역사 변천 같은 거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우리보다도 나은 편이죠. 우리는 건축 박물관이 없는데 아직도 북경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고대 건축 박물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꼭 북경에 가면은 천단만 가지 말고 천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선농단에 꼭 가서 그 박물관을 한번 답사를 하기를 권합니다. 이게 이제 자금성과 황성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게 자금성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황성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황성의 첫 번째 문이 바로 이 대청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지금 이제 모택동 기념관이 있는 대략 그 근처 쪽에 있었던 문이죠. 그게 이제 황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고,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우리는 보통 오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문이 실질적으로는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제 천자였기 때문에 오문 제도를 채용하고 대청문, 천안문, 단문, 그다음에 오문, 태화문 하는 5개의 문을 통해서 궁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천지의 축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남북의 천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여기 보면 우주지도, 그다음에 좌주 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금성의 하나의 축선이 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성은 음과 양이 이제 교대로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빗금친 부분과 이제 그 부분이 음양이 다시 음양으로 바뀌고 또 계속 음양의 어떤 조화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는 3대전이, 아까 말한 3대전이 바로 이 세 개의 건물,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죠. 이 세 개의 건물이고, 뒤에 이제 침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침전은 2개의 건물이었었는데 나중에 교태전이라는 건물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3, 3의 구도를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3, 2의 구도로 해서 숫자상으로도 양과 음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깨지게 되는 면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들 속에서 하늘의 별자리가 이제 투영된 이런 도시 자금성의 모습과 그다음에 황제가 있는 자금성을 포함한 도성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했던 외조의 3대전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봉천전, 황극전, 태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봉천전, 화계전, 근신전으로 됐다가 가정년간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명나라 때죠. 그다음에 황극전, 중국전, 건국전, 극자로 이제 갔다가 나중에 이제 화로 바뀌면서 태화, 중화, 보화전은 순치 황제가 이제 올라오고, 순치는 명나라 때, 청나라 때 그 자금성의 이제 북경의 수도를 정하고 청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제 그 순치 황제죠. 순치 황제 때 이 평화, 화평을 상징하는 화자 돌림으로 발린 거예요. 왜냐하면 청나라 때는 수많은 전쟁들을 이제 겪고 세상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화자 돌림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3대전이 이제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자미원의 그 하늘의 별자리에 이제 대응되는 구도로서 자금성을 축소한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시설이 천단의 주요 시설이죠. 천단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천단의 전체적인 담장의 형태를 보면 위에는 둥글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밑에는 각도 90도 각도로 꺾어서 담장을 만들었는데 위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공글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땅을 상징하고 여기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평면 자체의 구조에서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붙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이 담장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제궁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그 신락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단이 여기 기년 여기 그 황궁우죠. 환구가 여기 있고 황궁우가 있고 기년전이라는 건물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측백나무들을 빽빽하게 밀식을 해서 이제 구름을 상징하도록 이렇게 꾸몄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늘의 어떤 그 상승하는 올라가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15번이 단폐교라고 하는 여기는 월폐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폐교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단폐교라고 부르는데 이 달이 그러니까 어떤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하늘을 상승하는 그런 상승 효과들을 이제 보여주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천원지방이라는 그런 그 조형적인 사고 방식과 전체적인 배치의 어떤 양상들, 그다음에 기년전으로 올라가는 이 길의 철이라든지 주변의 식재 뭐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꾸몄죠. 아까 우리가 그 경복궁의 경회루를 잠깐 이제 상징적인 건물이다 그랬는데 중국에서도 상징적인 건물의 1번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천단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천단에 이 환구라든지 기년전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이런 상징적인 숫자로 이제 매개체가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 여기 담장을 북쪽에 둥글게 처리하고 남쪽은 직선한 천원지방의 설에 의한 것이다.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환구는 바로 이거죠. 환구입니다. 이거 환구. 환구는 3층의 기단으로 매년 동짓날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고 환궁은 평시에 호천상제의 위패를 받드는 겁니다. 행사시 위패를 환구로 가지고 와서 제사에 참여하는데 모두 구의 배수를 이용한 그런 조형물입니다. 구의 배수를 이용한 조형물이죠. 여기 이제 위패를 모셨다가 제사를 지낼 때 여기로 가져와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호천상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황제가 그 가운데에 서서 그 이제 하늘에 대해서 고하게 되면은 울림, 공명현상이 나서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울리는, 하늘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또 음향 설비에서도 아주 특이한 것들이 여기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 가면 기년전은 이제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천지인을 상징하는 3층의 지붕 구조. 우리도 보면
원구단, 뭐 헌구단이라고도 하고 원구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팔각형도 사실은 옛날 전통 건축에서는 원을 대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팔각이라는 그 말 자체도 이제 원을 대신하는 그런 것을 많이 썼기 때문에 팔각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원형의 집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긴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천지인을 상징하고 3층의 지붕 구조를 하고 있고 외진주는 12개는 12간지, 내진주 12개는 12개월, 가장 내부의 기둥은 4계절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칸, 3제, 8개의 기둥 8개, 12개의 기둥 12개월, 그 다음에 24개의 기둥 24절기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년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단폐교라고 하는 그 달입니다. 밑에는 이제 단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제 위에 그 올라가는데 이게 완만한 경사로 돼 있어 마치 하늘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어떤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주변에 심은 나무도 이 그 단폐교의 그 각도에 맞춰서 즈음하게 이렇게 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상승하는 효과를 더 강조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들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기년전의 전경과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4개의 기둥, 12개의 기둥, 12개의 기둥, 12간지, 12개월, 그 다음에 4계절,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건물 중에 하나죠. 이거는 원형 건물입니다. 동그란 건물이죠. 이 원형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청나라 때 새로운 기술들이 발명이 됩니다. 나무에 물을 먹여서 휘는 기술이 발명이 되죠. 사실은 이거는 이 기둥, 이 보들은 이 창방이죠. 창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형을 만들기가 이제 어려운데 일반적인 나무각은 낭비도 굉장히 심하게 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나무들은 나무에 물을 먹인 다음에 이렇게 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이 청나라 때 발명이 돼서 그런 이런 원형 건물의 어떤 것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원래는 이게 이제 지금은 청색으로 이 천단 전체가 다 지금은 다 모든 건물들이 다 청기화를 올려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이 그 기년전 건물은 3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황색과 청색과 녹색 이렇게 3가지로 돼서 청색, 녹색, 황색 이렇게 3가지로 돼가지고 하늘, 사람, 땅 이렇게 3가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청대에 들어서면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뜻에서 전부 청기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시간에는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건축이 어떻게 이제 결부되었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실제적인 구축물로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명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사례가 많지 않아서 또 다양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수학이라는 개념과 이 천문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들이 전통 건축에서는 굉장히 깊이 관여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말이지만 신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할 것이냐. 지금 자연의 어떤 그 힘을 가탁해가지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었고 시스템화시키고 상징화시키고 규격화시키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의 어떤 조형으로 표출돼서 나오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회로 말고 또 원구단 같은 거 말고도 더 많은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사유세계 또 자연을 이식하는 어떤 그 관념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건축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건축은 무슨 상징이니 뭐 이런 것보다는 기능과 어떤 경제, 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옛날 전통 건축은 오히려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일,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에 더 치중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을 지금 바라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늘날의 우리의 건축의 어떤 행위의 관점으로 보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감내하고 살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어떤 사유 방식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천문학과 건축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